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난 12월 4일에서 5일까지 1차 전국 고구려 발해학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했었던 기조 강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온 수도 있었고 동영상에 소리가 전혀 안 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 여러분이 잘 아는 동북공정입니다. 이것은 끝났다. 이제는 그 역사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꽤 충격적인 보고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을 틀리게 얘기하는 것이 왜곡인데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기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침탈입니다. 침탈이 끝났다는 얘기는 역사를 가져가서 자기 역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어보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고구려를 고구리라고 앞으로 발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입니다. 잘못됐네요. 책으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구려는 고구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413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등극하자마자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습니다. 고구리에서 고리로 바꿨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이 고리로 나올 때는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리라고 쓸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0년에 9월 30일 날 국내성을 처음 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제가 고구리 연구를 시작한 지 만 30년이 되는 저로서는 아주 의의가 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환도산성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나의 삶의 후반은 그때 당시가 47살이었습니다. 고구리 연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제가 원래 이 일본 사람들이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았다는데 그 쇠말뚝을 뽑는 운동을 1985년부터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쇠말뚝 교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쇠말뚝을 뽑은 이유는 일본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열등의식을 뽑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운동을 해봤는데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을 없애자고 캠페인을 벌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적은 게 아니라 크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구리에 가가지고 광개토 대왕비를 큰 걸 보고 또 태왕릉이라든가 이런 그 능들을 보니까 진짜 스케일이 컸습니다. 정말 대륙의 기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민족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크다는 것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없애고 그 열등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세계에 나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고구려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4년 후에 고구려 연구소를 제 연구소에다가 세운 뒤에 12월 달에 종로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95년도 12월 28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25년이
법인체로 인가받은 지 딱 25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고구려 연구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동북 역사 지리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지리라는 것은 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100개가 넘는 고구려 산성의 주소와 리스트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성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주를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숫자가 적힌 113개는 내가 직접 현장을 가서 고구려 산성을 다 찾아내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1994년도에 고구려 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KBS하고 같이 고구려 특별대전을 했을 때 제가 찍은 모든 사진이 거기에 처음으로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종로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요령성, 길림성에 샅샅이 곳곳이 돌아다녔습니다. 고구려 산성은 산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라든가 또는 산 중턱, 산 꼭대기를 다 올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약 4년 동안 진짜 모든 일 제치고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또 6개월간은 연변대학 교환교수로 가가지고 전체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산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내가 그렇게 앞으로 30년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책에 고구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저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이 책에서 읽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뽑아봤는데 1989년에 이미 지금부터 30년이 넘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의 한 군현이었고 독립국가나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손진기나 왕면후 두 사람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권에 가니까 고구려는 당나라의 번속 국가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번속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식민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손진기와 풍령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들 좀 만났어요. 요령성 고고연구소에 1993년도 5월 9일 날 가가지고 신점사 씨가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바로 풍령겸 씨입니다. 나중에 손진기 씨도 나옵니다만은 무가창 씨는 나중에 제가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와서 고구려 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책을 짓고 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부르짖는데 가장 첫 번째 타자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손진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5월 5일 날 직접 만났어요. 예.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 주장은 그 사람들이 다 중국에 흡수됐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야가 아니라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했을 때 저는 토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저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나중에 이때 만나가지고 거의 30년 동안을 거의 20년 이상 이분이 자꾸 하실 때까지 같이 학술적으로 토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입니다. 책에는 한 개인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3년 제1차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 토론회가 길림성 지반시, 바로 광개토 대항비가 있는 길림성 지반시에서 8월 달에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한민족 연구소, 연변대학의 중국 조선사 연구회, 그리고 조선일보사가 주최를 해서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 홍콩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방박물관 부관장이었던 경철화라는 분이 고구리는 중국 동북지방의 용문화에 속한다. 요건 이제 공부가 필요합니다만 용문화라는 것은 홍산문화입니다. 그것이 중국 건데 그 문화가 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그 당시에 북녘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리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참석을 했던 김일성 종합대학의 박시영 교수가 꽤 연로하셨습니다마는 고구려야 옛날부터 고조선 부여와 함께 중국인들 스스로가 역사책에서 동이족이라고 독립해서 지칭했고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라는 서술은 역대 어느 사서에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내가 만났던 손진기 이분이 나와가지고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한 것은 지금 국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그러한 고구려가 옛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고구려는 오랫동안 중국의 중앙황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려의 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부가 다 지금 중국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고 한 것이지 근거 없는 거 아니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은 대부분 오늘날 중국의 강민족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국 가면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전부가 중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온 한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것은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주인은 바뀌어도 그 땅 역사는 변할 수 없다는, 그 당시만 해도 북한 학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박시영 교수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국이 자기 역사라고 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중 역사 전쟁의 첫 총성이다, 저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1993년도에 비로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 거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고구려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밤새우며 읽으면서 이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연구소를 세워서 많은 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책입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가? 양소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항공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중국 조선 국경사라는 책을 무려 634쪽짜리 중국 국경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중국 조선 국경의 연역과 국경 문제 교섭 사료집을 냈습니다. 이 책은 무려 1288쪽이나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쓰긴 썼지만 이미 1990년에 30년 전입니다.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 연구과제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30년 전입니다. 이때 이미 보면은 기자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전체를 중국의 속국 내지는 자기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자조선은 중국 기자가 세웠다. 이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자가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또 조선시대 때 동서강목이나 이런 데서도 기자조선이 이름이 나오고 또 삼국유사에도 기자조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사람이 세웠고 첫째, 그 다음에 주나라 왕조의 빈복이라는 것은 조금 기자를 높인 겁니다. 빈으로서 복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울은 지금의 평양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국가가 기자조선인데 이 기자조선은 주나라에 속해 있었고 그 서울이 평양이다. 그러니까 평양은 이미 옛날 기자조선 때부터 중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구려 문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성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청천경이 있습니다. 만번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평양이 있고 그래서 연나라 장성이 청천강까지 왔다는 겁니다. 연나라 장성은 청천강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 중국 역사 지도집으로 1991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중국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지도를 씁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자들까지 누구도 다른 지도를 쓸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국경사에서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입니다. 15년밖에 안 갔는데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지만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쌓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양이라고만 하지 않고 청천강 이남 평안남도 강서군이라고 못 박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에 진시황이 성을 여기 평양까지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이 지도는 199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조선 중조 국경사에서도 이 내용을 철저하게 증빙해서 강서군 지역이라고 지역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리가 나옵니다. 고구리는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딱 이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도 제가 토를 붙이거나 뺀 거 없습니다.
중국 동북 변방 먼 지역에서 고구리족이 세운 고구리는 건립에서 멸망할 때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중국의 고대 국가였고 중국 역대 중원 왕조에 부속된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다. 저는 소수민족이라고도 들었지만 지방 정권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 93년도에 보니까 이미 여기서는 전부 고구리를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논리를 가지고 고구리를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가?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고구리는 고구리족이 주요 민족이고 부여족, 옥저족, 한족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그런데 고구리족, 부여족, 옥저족, 한족은 모두 중국의 고대 민족이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다. 그 다음에 고구리는 처음 중국 한나라 현도군 영토에서 세웠다. 중국 땅에서 세웠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 91년도 역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도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고로 중국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거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왜 고구리가 중국 역사냐 하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 고구리와 수나라, 당나라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싸웠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100만 명이 넘는 군사가 동원된 것은 이 시대에 더군다나 전 세계 전사에도 극히 드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국가가 아니니까 싸웠을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3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 중원왕조의 통일 정권 사이의 투쟁으로 한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내 전쟁이다. 국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당나라하고 우리하고 수나라하고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수민족들이 그쪽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가서 혼내고 그냥 국내에서 반란을 진압했었던 거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리를 토벌한 것은 침략이 아니다. 지금 역사 침략도 그 사람들은 침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역사를 찾았다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30년 전에 논리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리가 수나라, 당나라에 저항한 것도 반침략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수당의 고구리에 대한 토벌은 중원왕자가 지방 소수민족 정권의 나라를 통일한 전쟁이다. 통일한 전쟁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30년 전에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조공설입니다. 고구리 왕들은 모두 역대 중원 왕조에게 조공을 했다. 그리고 절개를 지켰다. 그러면서 각 왕조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143번에 걸친 조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반론을 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 통계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라는 것은 중원 왕조의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고구려 문화로 발전시켜서 중화민족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는 중원 왕조의 문화를 받아서 독특한 걸 만들어서 전체 중화민족, 이 중화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40년 전에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55개가 모두 다 중화민족 안에 들어갑니다. 조선족 중화민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것도 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한 겁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중원 왕조에 부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절대 조선의 고대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고대 국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부터 제가 보고 갈게요. 일사양용. 하나의 역사를 두 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일사양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도를 만들었던 담기양이라든가 아까 제가 만났던 손진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이전에는 지금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 역사. 그런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지금 현재 조선 땅에 있으니까 조선 고대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사양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모두 다 수도를 옮긴 뒤에도 다 중국 역사다라고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서 역사를 절반은 자기 거라고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30년 전까지.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고, 이걸 통해서, 이건 내 혼자 그냥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달려들어서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8회, 당왕조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이건 훨씬 오래전에 이미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중국이 강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방지구 국가니까,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니까. 예. 그래서 발해와 신라와의 국경을 현재 조선과 중국의 국경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 사람은요, 북경대학 한국어과를 나왔습니다. 한국말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합니다. 또 우리나라 정신문화연구원에 1년간 교환교수로 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지리, 심지어는 부산일보 기사까지 이 책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를.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 주어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또 고대에서 초청하고 국사편찬위에서 초청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발해 지도입니다. 발해 지도에서 여러분이 이거 발해와 우리가 남북국 시대랍니다. 지금 책에서는 신라 남국, 발해 북국.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 중국 땅이고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에 아까 말하는 담기양의 중국 역사집에 당연히 이것은 발해는 중국 역사고 지금 조선의 선조들은 이거다. 자, 이 책은
지금까지 얘기는 120쪽까지만 한 것이고 전체 648쪽 중에서 나머지는 모두가 압록강 두만강 문제,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 때의 국경조사 문제, 다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 문제. 그 얘기는 뭐냐면 간도 문제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도 문제를 중국 역사로 하기 위해서 이미 기자조선, 고구리도 전부 자기 역사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봐야냐면 역사적 강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역이다, 영토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지도에 나와서 어디까지가 국경선이 있고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였느냐 아니냐가 그 나라의 영토로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담기양이가 주장한 겁니다. 청나라 때 가장 컸던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소수민족이고 뭐고 간에 단 1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았던 나라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중국 역사다. 그리고 중국 땅이다. 라는 게 역사적 강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옛날에 전부 로마가 차지를 했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터키도 동로마이죠. 그건 이탈리아, 로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역사적 강역이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아주세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잣대가 뭐냐면 역사적 강역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영토, 역사적 국경. 결국 역사 침탈이라는 것은 영토 침탈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서론에 가까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구려 연구회를 세운 뒤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 역사 침탈을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그 이전에는 고구려나 기자조선이 우리 한국이나 조선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이고 뭐이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979년도 이전에는 옛 조선, 고구려, 저는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조선이라는 것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삼국유사 때 고조선을 쓴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냥 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그리고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그리고 고리 조선 이렇게 모두 한나라 역사이며 우리 역사라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의 사해라는 백과사전인데 36년에 만들어서 1979년 80년대에 중화민족을 만들어서 역사적 강역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고구리, 고리,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전에 보겠습니다. 고구리, 조선의 옛 이름이다. 분명히 조선의 옛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리를 봐라. 구리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오늘날의 조선이다. 오늘날의 조선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를 한국이라고 않고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조선이다라고 분명하게 백과사전에 거기에 최고의 백과사전이고 옥편이고 사전인 사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교 교과서. 자, 수양제는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웃나라. 최대 규모의 전쟁은 고리 공격이었다. 여러분, 여기 고구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나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왕건이 세운 고리가 아닙니다.
장수왕 때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꿔서 255년 동안 고리란 이름을 썼어요. 신당서, 구당서에는 한두 번 빼놓고는 신당서 같은 데는 단 한 번도 고구리라고 안 나와요. 고리라고만 나와요. 이것도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고리의 인민은 평양성에서 슬기롭고 용감하게 저항했다. 수나라의 병사도 이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대다수 도주했다. 여기서 침략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쳐들어갔고 침략전쟁이었고 이웃나라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3년 유명한 주울레가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중국이 고구리를 침략한 걸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1996년도인가 이 자료를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입수를 했어요. 입수해서 보고 정말 탐복을 했어요. 중국 역사에서 이처럼 양심적인 역사관을 가진 그러한 소위 지도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번역해서 제가 압록강 국경연구라는 책에 실었습니다만은 이 주울레는 이 조선민족은 요하, 송화강, 도문강 이런 유역에 살았었고 거기가 전부 조선족들의 땅이다. 심지어는 경박호 부근의 발해도 다 조선족들이 살았던 곳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건 북한 학자들, 조선과학원 대표단이 갔었을 때 그 대표단한테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여기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이 얘기를 계속 곱씹으십시오. 그러면서 중국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이미 이쪽에서 주울레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문간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옛날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조공의를 바쳤다고 하고 사제를 보내와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우호적인 교류를 하면 조연을 했다고 하고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하면 신하로서 복속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천자의 나라, 윗나라라고 불렀다. 이것은 불평등한 것이다. 저는 주울레가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또는 사회주의의 인터내셔널리즘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상 이처럼 역사를 갖다가 부편부당하게 본 사람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학자 북끝에서 나온 잘못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북끝에서 앞으로 계속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반드시 이런 현상은 인정해야만 한다. 조상을 대신해 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 좀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 이 감동을 제가 앞으로 강의에는 중국이 어떻게 역사 침탈을 했는가 하고 대입해서 계속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울레는 이 두 나라와 두 민족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 학자들이 대부분 대국주의, 국수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그다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 국수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리하여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쓰여졌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중국 학자들의 관점은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사실에 맞지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듯이 1980년도 이전에는 고구려는 당연히 고리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 당시 공산당이 소위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양소전의 조중 국경사에서 본 내용은 80년 이후에 생긴 역사 침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주울레가 얘기한 황당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실, 그러한 얘기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만드는 음모가 이미 80년부터 시작되고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역사 그 침탈의 시기를 거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처음에 81년부터 95년도까지 16년간은 침탈을 위한 지방 위주의 기본 연구, 지방학자들, 중앙에서는 연구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은 간신히 2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막아야 됐어요. 이때 막았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일반화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거국적인 역사 침탈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건 대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916년까지 첫 단계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을 말하고 이것은 제가 준비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 역사 침탈의 완성 단계가 동북공정이 시작된 2002년부터 마치는 2008년까지의 7년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책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제가 3년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한 것이 내년쯤 책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제가 우선 학회 대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단계냐? 2017년 이후는 그 침탈한 역사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단계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라고 얘기했다거나 BTS가 한국전쟁 발언을 했더니 공격해온다든가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한다거나 김치도 중국 것이다 한 따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고구려 연구회는 1단계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 그런 역사 침탈에 대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고구려 연구회라 했다가 지금 공식 명칭은 고구려 연구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고구려 발해학회로 발해와 합쳤습니다. 제가 경연퇴직한 2009년 고구려 연구회 15년사를 보면은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고구려사를 알리기 위해서 1994년 12월부터 KBS와 함께 고구려 특별제전을 열었고 이 고구려 특별대회장에서 그 전시장에서 매주 제가 고구려 대륙의 역사 고구려라고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주에서 찾은 장소왕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자,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 연구에서는 고구려 발해학회에서는 매년 1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대만, 몽골, 터키, 프랑스, 미국, 호주 등에서 역사학자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274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고구리 연구소를 만든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9집까지 논문집을 만들었는데 총 29집에 무려 14,536쪽의 고구려 발해 연구를 해냈습니다. 논문만 570편이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고구려 연구소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 학회가 30호부터 68호까지 해서 지금까지 307편, 고구리가 174편, 발해가 96편을 연구를 했으니까 결코 한국에서도 고구리나 발해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가 부진하거나 양적으로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6년 2단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고구리 역사 침탈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아주 중과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이 됩니다. 그게 1996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 참가들이 길림성에 있는 고구리 유적을 막 갑니다. 가가지고 직접 현장을 하고 그 과제를 나누어 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97년 연말에 이미 과제 초고를 완성해서 2001년에 병강이라는 국경사 통총서에서 중국 고구려 역사책을 냅니다. 중국 고구려 역사책을 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나라 역사, 수나라 역사, 한나라 역사라고 그러지 중국 당나라, 중국 한나라, 그 다음에 중국 수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구려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고구려사를 중국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책 교과서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번역을 해가지고 이미 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국책 역사 침탈 프로젝트가 그 유명한 동북공정이 시작됩니다. 동북공정은 원래 동북 변경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이 공정이라는 말이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중국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국가를 대표해서 사회과학원이, 지방을 대표해서 통북 삼성, 흥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이 연합해서 조직한 겁니다. 학술단체 아닙니다.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하고 지방의 삼성입니다. 이 세 삼성에서 합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과 구성을 보면은 국가가 사회과학원, 지방의 동북삼성은 공산당위원회 선전부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우리는 선전부가 홍보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산당 안에서 선전부다 그러면 가장 막강한 권력입니다. 모든 걸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8명으로 구성된 전문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심의합니다. 그 총책을 사령관이 마대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대정. 이 마대정이라는 이름은 이 부분에 연구하는 사람은 다 좀 꽤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과원,
동북 삼성의 사회과학원 연구부, 각 대학의 연구기관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야말로 국책으로 중국의 모든 힘을 다 합쳐가지고 역사 침탈을 시작합니다. 근데 2002년도에 아까 시작했었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우리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97년에 문건을 봐가지고 시작됐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24일에 중국 공산당 학술관계 기관지인 광명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 그래가지고 고구려는 중원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그 사회과학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보도합니다. 중국 변강사지라는 것은, 변강이라는 것은 국경이고, 그 다음에 국경 근방에 영토를 말합니다. 영토의 역사와 이 지라는 것은 땅입니다. 영토를 말합니다.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그 연구 중심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라는 사이트에 동북공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북공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위구르족 신강 항목에 대해서 나오고,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전부 다 번역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북한에서 고구려 벽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왕릉, 그리고 수도, 성, 벽화 이런 것들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 집안 시내가 광개토대왕비 있는 주변이 100호가 넘는 집안이 며칠 만에 싹 뜯기고 전부 잔디로 깔리고 세계문화유산 등록하기 위해서 완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역사 스페셜 팀들하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특별한 프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요 스페셜, 역사 스페셜보다 일요 스페셜은 일요일날 저녁 8시에 탁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프로였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수도 400년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준비 상황, 그 다음에 중국, 북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3, 4번이 추가됐습니다. 3, 4번이. 면밀하게 그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고구려 역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구려는 중국 것,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역사전쟁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한중 역사전쟁,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이 프로가 나가서 전국을 충격으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났을 때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중국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국책으로 우리 역사를 뺏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바로 이 방송으로 전국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이 멘트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인 우리가 또다시 어리석게 대처한다면 그 고구려의 역사마저도 잃게 될지 모른다. 잃게 될지 모른다.
이때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때 이 말을 내보냈을 때 아마 국민들은 조금 불쾌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은 기분 나쁘지만 이게 매우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해 10월 달에 나가고 12월에 바로 우리가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이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학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구려에 관계된 단체는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 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를 제가 발표하고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가 싸운 게 국내전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윤명철 교수가 소수민족이라고 도대체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서영수 교수가. 발해가 중국사라고 한규철 교수가. 여기서는 우리 것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중국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가를 국민들이 알려야 됐기 때문에 이 학술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EBS에서 18번에 걸쳐서 고구려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것을 밝히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거국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이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할 정도로 큰 문제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초등학생까지 온 국민이 격분하고 들고 일어나 중국을 성토하고 그야말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건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004년 2월에 와가지고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자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제 해결하겠지. 우리가 떠드니까 지를 또 하려고 하는구만. 그런데 6개월도 못 가서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 외교부 홈페이지에 고구려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 유적이 7월 1일 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온 세계가 고구려를 인정한 것처럼 중국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중국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역사, 고구려 왕궁. 그러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면전을 할 태세로 일어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을지문덕 장군 옷을 입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분기탱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니까 바로 또 외교부 부부장이 와가지고 유명한 5가지 구두양해를 합의합니다. 구두양해. 이건 뭐 조약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입으로 구두로 양해를 하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 보세요. 8월 달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고구려 문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마치 이것이 해결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뒤로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하지만 학자분들도 이 부분을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갔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일에 고구리 연구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사장의 김정배, 사무총장의 최광식. 그리고 나서 3월 1일이니까 9월이니까 2006년 그러니까 5년, 6년 2005년 3월, 2006년 3월 2년 6개월 만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바뀝니다. 이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이 평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팀이 이제 동북공정과 같이 싸우는 최전선 사령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중 구두양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고구려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을 유념하고 생각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 중국 측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을 방지하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구두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구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학술 교류고 모든 학술 교류는 고구려 연구재단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학술적으로 해결해서 이제 걔들이 다 고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구두양화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동북공정은 계속됐고 어떻게 계속됐는가를 제가 오늘 밝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나라 전문가도 몰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들이 이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만일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미 동북공정은 끝났고 그 내용이 그쪽에서 활용 단계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서 중국의 역사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복원되지 않았고 고구려 유적에는 지금도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중 역사 전쟁은 초전에 수도권만 빼놓고는 완전히 점령당한 채 적국의 휴전 제의에 동의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맡은 고구려연구재단과 나중에 생긴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들은 뭐 했느냐? 고구려 연구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고구려 역사재단이 3월 1일 날 생겼기 때문에
2004년도 아직 연구원들도 채용하지 않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의 정체성,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3일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해서 책으로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KTF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동북공정 대응 논리 개발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 사담오면 고구려 연구에서 무려 1424쪽짜리 결과물을 냈습니다. 사실 이때 여러 기업체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기업체에서 SES, 우리나라 최고의 SES 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찾아와서 한 번 클릭하면 500원씩 해서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연구하시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KTF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중국과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런 큰 결과를 냈습니다. 냈으나 이것이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걸 내보내야 됐어요. 그래야지 외국에서 볼 때, 이 대응 논리가 이렇구나. 중국에서도 한국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달라질 텐데, 이거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프로젝트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동북아 역사제도로 가니까. 그러나 물론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에서 하나 좀 그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 기념 강연에서 제가 새로운 민족주의 탄생과 한국 역사학계의 과제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주제를 얘기를 했냐면 이때 이미 저는 동북공정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런 부탁을 하고 합니다. 부족한 것은 더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없는 것은 고칠 수가 없다. 그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학계에서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한 소위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경 이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 민족주의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우리도 그런 중국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와 영토에 대한 분명한 파라다임을 제가요, 지하학자들이 중국까지 우리 거다. 그 다음에 또 학자들도 우리 역사는 뭐냐. 그래, 우리 역사가 뭐야? 중국은요, 청나라 영토가 우리 영토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 역사라고 딱 있어요, 파라다임이. 그럼 우리나라라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 남한 북한이에요?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아니면 고조선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는데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동이족이라는 것은 서육 남만 북쪽의 가운데 있는 중국으로 봤었을 때의 방향은 어떤 아주 비하한 얘기예요. 그럼 백두산족이냐? 고려족이냐? 조선족이냐? 무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옛날 조선이나 또는 고구려가 우리 땅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전에 거기서 나온 신석기, 구석기도 다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공부 안 해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위기감을 느꼈어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40년 동안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한국사와 영토에 대한 분명한 파라다임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국이 만든 병강학이나 민족 이론을 번역해서 학습이나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제 예언이었어요. 2009년입니다.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개발했습니까? 그 우리 영토에 대한 개념, 우리 역사에 어디까지냐 하는 개념, 이따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사책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따 국사책과 그쪽에서 얘기한 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입산해서 3년 동안 생사 문제를 공부하고 12년 동안 12년에 하산해서도 2016년까지 불교 공부를 하고 지필만 점령했지 전혀 고구려사에 관여를 안 했어요. 저희 학회에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자들이 저를 모릅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도저히 불교만 공부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문제가 이제 돌아왔구나. 이게 지금 실용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3년간 공부를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지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침략을 완성했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